오늘 리뷰할 논문 제목은 Extracting Training Data from Large Language Models입니다. 본 논문은 딥러닝 보안 분야에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서 잘 알려진 니콜라스 컬리니와 플로리안 트레머가 참여한 논문입니다. 또한 소속 회사나 학교를 확인해 보시면 구글, 스탠포드, UC 버클리를 포함한 연구 분야에서 유명한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논문은 현재 리뷰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카이브에만 올라온 논문이고요. 2020년도 12월에 니콜라스 컬리니가 처음 공개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큰 언어 모델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GPT-3와 같은 굉장히 큰 규모의 언어 모델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그렇게 큰 언어 모델이 가지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이슈가 최근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어떠한 큰 언어 모델이 존재할 때 그러한 모델이 학습할 당시에 사용했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보안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모델을 검토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GPT-2 모델에 대해서 공격을 진행해보고 그것을 평가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책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논문 소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큰 규모의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때 퀘리 액세스는 해당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학습이 되었는지 실제 학습된 가중치에는 접근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입력값을 넣어서 해당 모델이 어떠한 출력을 내뱉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블랙박스 세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자들이 제안한 공격 방법을 이용해서 학습된 하나의 GPT-2 모델에 대해서 특정한 개인의 풀네임이나 물리적인 주소, 이메일 주소, 핸드폰 번호나 팩스 번호까지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특정한 프리픽스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GPT-2 모델이 뱉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암기, 즉 메모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 텍스트가 리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기 보이는 내용은 구글에 검색해 보았을 때 실제 특정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실존하는 개인정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GPT-2가 해당 웹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학습된 데이터를 특정한 프리픽스를 이용해서 추출이 가능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상에서는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게 개인정보를 가렸지만 실제 해당 공격으로 추출된 결과에서는 어떠한 필터링도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체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redacted는 어떠한 문자열을 이렇게 검은색 박스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의미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처럼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는 단순히 검은색 박스로 표시를 했지만 실제 본 논문의 저자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했을 때에는 성공적으로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verbatim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 그대로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제 GPT-2를 학습할 때 사용했던 학습 데이터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결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면 본 논문에서 말하기를 단 하나의 문서, 이때 이 문서는 학습 데이터로 사용된 문서가 되겠죠. 즉 단 하나의 문서에서만 여러 번 등장한 문장이 있을 때 그러한 문장이 여러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서에서만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하고요. 또한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큰 모델일수록 데이터 추출 공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GPT-2 모델은 실제로 스몰 버전이나 미디엄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라지 버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라미터의 수가 다른 건데요.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엑스라지 모델을 공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그러한 큰 모델이 작은 모델에 비해서 더욱 데이터 추출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공격자가 오직 블랙박스 형태로 쿼리만 날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던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추출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공격 방법을 제안했고요. 또한 본 논문에서 발견한 키 인사이트로는 학습된 모델이 오버피팅 되지 않아서
테스트 데이터보다 학습 데이터에 대해 평균적으로 눈에 띌 만큼 낮은 로스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암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네트워크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오버피팅이 심하게 이루어졌을 때 암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눈에 띄게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라이제이션이 발생했다고 언급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더 나아가 그러한 개인정보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랙티컬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디스커션합니다. 이제 본 논문의 메서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간단히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이란 무엇일까요? 언어 모델이란 특정한 문장에 확률을 부여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퀀스란 여러 개의 토큰이 나열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에서 토큰은 단어 단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을 때 그러한 문장에 확률을 부여하는 모델이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학습된 언어 모델을 갖고 있으면 특정한 상황에서의 적절한 문장이나 단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 번역에서는 하나의 영어 문장, 즉 영어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한글 문장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건데요. 이때 잘 학습된 언어 모델이 있다고 하면 I love you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I love you를 번역하면 난 널 사랑해죠. 그렇기 때문에 난 널 사랑이라는 시퀀스의 확률이 더 높게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어떠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확률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이 언어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언어 모델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P of 먹었다, given 나는 밥을 이라는 식은 나는 밥을 이라는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으로 먹었다 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을 의미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문장의 문맥적인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하면 나는 밥을 이후에 싸웠다 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보다 먹었다 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 공학까지만 치더라도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자동 완성 기능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언어 모델을 사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문장, 즉 하나의 시퀀스는 여러 개의 단어, 즉 여러 개의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에서는 단어 기반의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단어를 각각의 토큰으로서 사용하는 건데요.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문장, 캐피털 W가 등장할 확률은 해당 문장이 포함된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할 확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러한 문장의 확률값은 친구와 그리고 친하게 그리고 지낸다 이러한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등장할 확률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확률 시간에 공부하는 연쇄 법칙, 즉 체인 룰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W1부터 WN까지의 단어가 동시에 등장할 확률은 W1이 등장할 확률 곱하기 W1이 등장한 뒤에 W2가 등장할 확률 곱하기 W1과 2가 등장한 다음에 W3가 등장할 확률 곱하기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앞쪽에 있는 단어들이 나왔을 때 마지막 단어가 등장할 확률까지 곱해서 그 값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프로젝션 기호를 이용해서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친하게 지낸다 라는 문장이 등장할 확률은 친구와 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 곱하기 친구와 뒤에 친하게가 등장할 확률 곱하기 친구와 친하게 뒤에 지낸다 라는 토큰이 나올 확률까지 곱해서 이것들을 모두 곱한 값이 해당 문장이 등장할 확률이 되겠죠.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다양한 언어 모델은 특정한 입력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쪽에 등장한 단어로서 입력 시퀀스로 I am having 이라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적절한 다음 단어로 probability distribution over words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즉 각각의 단어가 나올 확률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어 모델이 이상적으로 학습이 잘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단어로 런치와 같은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확률값을 부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I am having 뒤에 런치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 am having lunch라는 결과 문자열 S를 얻었다고 했을 때 연쇄 법칙에 따라서 P of S는 I가 등장할 확률 곱하기
I가 등장한 뒤에 M이 등장할 확률 곱하기 IM이 등장한 다음에 having이 등장할 확률 곱하기 IM having이 주어졌을 때 lunch가 나올 확률, 이러한 확률값들을 모두 곱한 것이 I am having lunch 문자열에 대한 확률값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용한 기계 번역 예시인데요. 독일어가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영어를 출력으로 내뱉는 기계 번역 모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코더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문장을 입력으로 넣을 때는 앞뒤로 start of sequence token과 end of sequence token을 붙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embedding 벡터를 뽑은 뒤에 그것과 hidden state 벡터를 같이 입력으로 넣어서 인코딩된 hidden state 벡터를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을 다시 다음 단어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X는 현재의 입력 단어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event, 각각의 단어들이 전부 X가 될 것이고, 이 H는 지금까지 입력된 문장에 대한 정보를 담은 벡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H2는 start of sequence와 guten, 이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hidden state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하나씩 차례대로 입력을 받아서 인코딩을 통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 입력 단어까지 넣었을 때 얻은 히든 스테이트를 컨텍스트 벡터 형태로서 사용해서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가 입력 문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와 SOS 토큰을 입력으로 받아서 마찬가지로 S라는 이름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때 S는 지금까지 출력된 문장에 대한 정보를 담은 벡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를 하나씩 뽑으면서 그에 따른 출력 단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언제까지 이러한 디코딩 과정을 진행하면 될까요? 바로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 문장이 good evening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N 기반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오브젝티브 포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다가 EOS 토큰이 나오면 거기에서 멈추면 되고요. 여기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확률값을 부여하겠죠. 이때 X는 입력 문장이 될 것입니다. 이때 대문자 T는 입력 문장에 포함된 단어의 개수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Y는 출력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력 문장이 들어갔을 때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뽑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맨 처음에 SOS 토큰을 입력으로 넣어서 차례대로 벡터 S를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번 이전까지 사용했던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EOS 토큰이 나올 때 디코딩 과정을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RNN 기반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학습할 수 있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언어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딥러닝 기반의 언어 모델 발전 과정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RNN과 LSTM이 제한되었고, 이어서 딥러닝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4년도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이 나왔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확인할 수 있었듯이 입력 문장에 대해서 인코더를 통해서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뽑은 뒤에 거기서부터 출력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죠. 그것이 기본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의 아이디어였고요. 이후에 2015년도 어텐션 메커니즘이 제한되면서 이때부터는 입력 시퀀스 전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즉, 입력으로 주어진 문장을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그 정보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 단어를 하나씩 샘플링 할 때마다 입력 문장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활용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더욱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2017년도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텐션 기법에 더욱더 많은 중점을 두어서 아키텍처를 구성했을 때 성능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최근까지 GPT와 벌트 논문이 나왔는데요. GPT와 벌트 모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하고 있는 논문은 GPT-2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수행한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 나온 언어 모델 공식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언어 모델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랭귀지 모델은 잘 학습된 이후에 생성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x1부터 xn까지로 구성된 하나의 문자열이 있을 때, 즉 이러한 문자열은 토큰의 시퀀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각각의 단어들이 하나의 토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정한 시퀀스의 확률값을 구하는 모델이 언어 모델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아래와 같은 체인 룰 공식을 이용해서 특정한 문장의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된 하나의 언어 모델이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텍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복적으로 다음 단어를 샘플링 하도록 하면 됩니다. 즉 x1부터 xi까지의 입력 토큰이 주어졌을 때 다음 토큰에 대한 확률값이 나올 건데요. 이때 확률이 가장 높은 토큰을 뽑는 방식으로 다음 단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입력 문장의 뒤쪽에 넣어서 전체 입력 문장을 이용해 다시 한번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 단어에 대해서 샘플링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모델에 포워딩 할 때마다 하나의 단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100번만큼 네트워크에 포워딩을 하게 되면 100개의 단어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추출된 단어들을 쭉 나열해서 하나의 있을 법한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추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EOS 토큰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멈추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진행해서 EOS가 나오는 등으로 특정한 크라이테리온에 부합할 때 샘플링을 멈춰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샘플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단순하게 어떠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매번 확률값이 가장 큰 단어만 샘플링을 수행하도록 그리디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밖에도 탑 앤 샘플링, 빔 서치와 같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어서 관련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된 모델에서 프라이버시 리키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오버피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오버피팅 자체가 하나의 모델이 자신이 학습할 때 사용했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완전히 피팅되어 암기를 진행하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오버피팅은 어떠한 모델의 트레이닝 에러가 테스트 에러보다 훨씬 낮은 걸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제너럴라이제이션 테크닉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해로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State of the Art 랭귀지 모델들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리키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실제로 GPT-3와 같은 큰 모델은 중복이 제거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한 번의 에폭만으로 학습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본 논문에서는 블랙박스 공격 상황에서 손실이 그다지 낮지 않은 데이터임에도 메모라이제이션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의 공격 대상은 GPT-2 모델인데요. GPT-2 모델은 학습을 진행할 때 문서 단위로 중복이 제거된 데이터 세트로 약 12번 정도의 에폭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에러가 테스트 에러에 비해서 significantly 낮진 않습니다. 즉 오버피팅이 발생하진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리키지가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함수 f는 특정한 토큰 xi의 라이클리후드 값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로스 펑션으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쓰기 때문에 이러한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 세타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옵티멀한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주어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완전히 암기를 진행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1부터 xi-1까지 입력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토큰은 무엇인가, 이것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애초에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라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나온 GPT-2나 GPT-3와 같은 굉장히 큰 네트워크들은 학습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규모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적은 양의 에폭만으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메모라이제이션을 심각하게 유발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트레이닝 로스와 테스트 로스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실제로는 데이터가 메모라이제이션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공격으로는 어떠한 공격이 존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이 있는데요.
줄여서 MIA라고도 합니다. Membership Inference Attack은 특정한 하나의 데이터가 어떠한 모델을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이 되었는지 혹은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예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Membership Inference Attack은 API를 제공하는 다양한 딥러닝 서비스에서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Machine Learning as a Service를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내부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트레이닝 과정은 블랙박스로 볼 수 있겠죠.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를 이용해서 입력으로 넣고 그에 따른 결과를 얻어오는 방식으로 프레딕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프라이빗 데이터가 모델의 트레이닝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이용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특정한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이 되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특정한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완전히 피팅되어 있다고 하면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높은 likelihood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델 AP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입력을 넣었을 때 그 입력에 대해서 likelihood가 과도하게 높다면 해당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되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어서 Membership Inference Attack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갈래의 공격으로는 모델 인버전 어택이 있습니다. 모델 인버전 어택은 특정한 데이터가 어떤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클래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어떠한 입력을 넣었을 때 거기에 따른 컨피던스 스코어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미지 도메인의 경우 마찬가지로 인풋 스페이스에 따라서 모델은 확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컨피던스가 높은 매니폴드에 존재하는 이미지는 실제로 그러한 클래스를 대표할 법한 이미지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특정한 랜덤 노이즈 이미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높은 컨피던스를 갖도록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업데이트해서 특정한 클래스에 대해서 높은 컨피던스를 갖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그러한 이미지는 해당 클래스를 대표하는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모델 인버전 어택의 아이디어고요. 다소 노이즈가 끼어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공격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겐이나 오토 인코더와 같은 생성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욱 그럴싸한 공격 결과 이미지를 만들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델 인버전 어택과 관련해서 이미지의 경우 특정 클래스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학습 데이터 인스턴스 하나를 찾는 공격은 아닙니다. 이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논문에서 다루는 어택인 트레이닝 데이터 익스트랙션 어택은 공격자가 퍼지한 데이터를 공격 결과로 얻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완전히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학습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 대상 모델인 트레인드 모델이 바로 이러한 문장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공격자는 일련의 공격 과정을 통해서 공격 대상 네트워크가 학습할 당시에 사용했던 문장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문장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공격 목표입니다.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 익스트랙션 어택은 이전까지 다른 연구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곤 했는데요. 다만 이전까지의 공격 기법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학술 목적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학습된 작은 언어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구축된 실험 환경 하에서 공격을 수행하거나 공격 대상 네트워크의 모든 가중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공격을 수행하거나 이 밖의 다양한 사전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실제 리얼월드에 배포가 되어 있는 GPT-2 모델에 대해서 실제로 유의미한 공격 결과를 보이는 공격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 본 논문의 기본적인 메서드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 논문의 설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은 언어 모델의 메모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먼저 모델이 학습한 지식에 대해서 추출하는 내용에 대한 식인데요. 문자 s가 추출 가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c는 프리픽스고요. 쉽게 말하면 모델의 쿼리를 날릴 때 사용하는 입력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입력 문장을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문자열 S' 중에서 가장 likelihood가 높은 문자열을 S라고 하는 건데요. 즉 쉽게 말해서 어떠한 입력 문자열 C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특정한 문자열 S가 모델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다면 이러한 문자열 S를 추출 가능하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즉 어떠한 문자열이 추출 가능하다라는 것은 특정한 프리픽스로 인해서 해당 문자열이 결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eidetic memor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eidetic memorization은 한글로 직관기억 혹은 사진기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때 앞에 K가 붙어있죠. 즉 어떠한 문자열 S가 K eidetic memorized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학습된 모델 F세타에 의해서 문자열 S가 추출 가능하며 이때 문자열 S는 최대 K번만큼만 트레이닝을 위한 문서에 포함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최대 K개의 문서에서만 등장하는 문자열이면서 해당 문자열이 추출 가능할 때 K eidetic memorization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때 K를 카운트할 때는 한 문서에서 여러 번 나온 문자열은 무시하도록 합니다. 즉 한 문서에서 특정한 문자열이 몇 번 나왔든 간에 그것은 한 번으로만 카운트를 한다는 거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어떠한 K 값에 대해서 짧은 문자열 S보다 더욱 긴 문자열 S를 메모라이징 하는 것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정한 문자열이 추출 가능하되 K값이 굉장히 큰 경우, 즉 어떠한 문자열이 굉장히 많은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자열이라면 해당 문자열은 개인정보의 가능성이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K값이 클 때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도시명이나 유명인의 이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문서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실질적으로 위협적일 수 있는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몇 개의 문서에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값이 작은 경우에 대해서 특정한 문자열이 추출 가능할 때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 논문은 보안 분야의 논문이기 때문에 threat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먼저 공격자의 capability인데요. 공격자는 특정한 시퀀스를 넣었을 때 그 결과로 각각의 단어에 대한 probability를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만 블랙박스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공격자가 실제로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나 히든 스테이트에는 접근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요. 실제로 이러한 세팅은 현실적인데요. GPT-3 모델의 경우 블랙박스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문장을 넣었을 때 그 문장의 확률값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떠한 입력 시퀀스를 넣었을 때 다음 토큰, 즉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공격자의 목적인데요. 공격자의 목적은 암기된 학습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유의하실 점은 본 논문에서의 공격자는 단순히 학습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추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요. 특정한 타겟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챗봇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챗봇 서비스가 학습한 특정한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공격 목적이라고 한다면 학습 데이터에서 특정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서로 대화한 데이터가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B라는 인물이 A라는 인물에게 할 법한 말을 입력으로 넣음으로써 A라는 공격 대상이 되는, 즉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을 건데요.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타겟티드 어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암기되어 있는 데이터라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무차별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때 더욱 강력한 어택이 무엇이냐고 하면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암기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며 가능하면 K값이 작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추출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강력한 어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택 타겟으로는 바로 GPT-2 모델을 선택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GPT-2 모델은 기본적으로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고 해당 모델을 학습할 때 어떠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히는 어떠한 링크에 웬 문서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문자열 데이터 자체는 오픈 AI로부터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일종의 치팅을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GPT-2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자열이 GPT-2를 학습할 때 사용이 되었을 거야 라고 결과적으로 간추린 뒤에 그렇게 간추려진 문자열 목록을 오픈 AI 팀에게 보내서 실제로 학습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 세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실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이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메서드로 바로 다음과 같은 초기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메서드는 가장 기본적인 공격 메서드이고요. 추후에 저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공격 메서드를 더욱더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체 논문의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초기 메서드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저자들이 초기에 떠올린 트레이닝 데이터 익스트랙션 어택은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조건 없이 모델로부터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많은 수의 문자열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은 SOS 토큰을 넣게 되면 문장의 시작으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음 단어를 하나씩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만드는 일반적인 생성 방법을 사용해서 SOS 토큰부터 하나씩 단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다시 입력 문장에 넣는 방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총 256개의 토큰을 뽑아서 그것을 결과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샘플링을 할 때는 탑-N 스트레이티지를 사용합니다. 이때 탑-N 스트레이티지는 매번 넥스트 월드를 뽑을 때 가장 가능도가 높은 N개의 캔디데이트 중에서 다시 한번 샘플링을 진행하면서 단어를 뽑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총 256개만큼의 토큰을 뽑아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때 n값으로는 4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 그렇게 가장 확률값이 높은 40개의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교화를 진행해서 샘플링을 진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1번의 과정으로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해당 문장이 실제로 암기된 텍스트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을 수행합니다. 즉 랜덤하게 많은 수의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각각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을 해서 해당 문장이 실제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판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사용한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은 단순히 퍼플렉시티를 쓰는 건데요. 퍼플렉시티는 흔히 언어 모델을 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매트릭 중 하나입니다. 그 공식은 바로 다음과 같고요. 퍼플렉시티가 낮다는 것은 특정한 토큰에 대해서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특정한 모델이 보았을 때 어떠한 문장이 정말 있을 법하다 라고 느낀다면 즉 높은 probability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낮은 값의 퍼플렉시티를 갖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암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모델이 어떠한 문장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면 해당 문장에 대해서는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모델이 이미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있을 법한 문장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로 인해 높은 컨피던스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초기 공격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사전 학습된 GPT-2 모델 중에서 가장 큰 버전의 모델에 대해서 텍스트를 만들어서 총 20만 개의 샘플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를 계산해서 퍼플렉시티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가장 퍼플렉시티가 낮은 문장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초기 메서드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본 논문의 저자가 말하는 이러한 베이스라인 메서드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만든 결과를 확인해 보았더니 만들어진 결과 문장들의 다이버시티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총 20만 개 중에서 수백 개는 모두 공통적인 유저 가이드라인 문구에 해당했으며 큰 K값에 대해서만 성공적으로 동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단순히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의 false positive가 존재했습니다. 즉 암기된 것이 아닌데 암기되었다고 잘못 판단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모델이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암기되지 않은 문장들이 공격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더욱 개선된 테크닉들을 제안하고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인 실험 환경을 확인해 보시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익스트랙션 어택의 워크플로우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총 1번부터 4번까지로 구성됩니다. 일단 학습된 GPT-2 공격 대상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텍스트를 만들어내고요. 본 논문이 제안한 6가지 매트릭 중에서 하나씩을 각각 이용해서 그러한 매트릭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정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복된 문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각각의 매트릭에 대해서 정렬된 결과를 확인해서 총 1000개의 만들어진 결과를 확인해서 각각의 매트릭마다 결과적으로 100개의 결과 문장을 뽑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트릭마다 그렇게 찾은 100개의 문장들에 대해서 실제 오픈 AI 팀에게
해당 결과를 보내 그것이 실제로 학습 데이터로서 사용되었는지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학습된 large 모델이 있을 때 거기에 입력값, 프리픽스를 넣어서 20만 개의 많은 수의 텍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6개의 서로 다른 매트릭을 이용해서 정렬을 수행한 뒤에 중복을 제거하고 각각의 매트릭에 대해서 100개씩 뽑은 다음에 그러한 100개의 문장들에 대해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해당 문장이 실제로 웹 문서에서 검색되는지 확인을 해서 매치 여부를 체크한 뒤에 이제 이것을 오픈 AI 팀에게 보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맞추었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전체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매트릭은 무엇이며 문자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적용된 개선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개선된 메서드로 개선된 트레이닝 데이터 익스트랙션 메서드를 제안합니다. 기본적으로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2가지의 방법을 더 추가적으로 제안하는데요. 즉, 이러한 2가지 방법을 더해서 총 3가지 방법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제안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Decaying Temperature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다양한 문자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맥스의 입력값으로 들어가는 값에 특정 가중치 t만큼 나눠준 값을 대신 넣음으로써 컨피던트 값을 스무스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템퍼러처에 따른 디스트리뷰션의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템퍼러처 값이 낮을 때는 이와 같이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높은 컨피던스를 갖도록 더욱더 하드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t값을 늘려가면서 이러한 t값을 크게 만들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여전히 5번 클래스가 가장 높은 컨피던스를 갖긴 하지만 전반적인 디스트리뷰션이 소프트해져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를 거친 확률값의 디스트리뷰션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템퍼레처 t값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샘플링을 진행할 때 초기 20개의 토큰에 대해서 t값을 10부터 1까지 천천히 낮춰가면서 샘플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t값이 높다는 것은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유사한 확률값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초반에 나오는 단어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양한 단어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단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t값을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실제로 더 확률값이 높은 더욱 그럴싸한 단어가 추가적으로 전체 문장에서 뒤쪽에 붙을 수 있도록 샘플링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개선된 메서드 두 번째는 Conditioning on Internet Text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저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적당한 문자열을 찾아서 그것을 시작 토큰으로 설정을 해서 다양한 문자열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인터넷에서 직접 크롤링을 진행해서 그러한 프리픽스로부터 출발하되 결과적으로 탑 N 샘플링을 이용해서 뒤쪽에 오는 단어들까지 생성할 수 있도록 랭귀지 모델을 이용한 생성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그러한 3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요.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진 문장들이 실제로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 또한 진행한다고 했죠. 이때 총 6가지 매트릭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Perplexity인데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순히 공격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GPT-2 모델의 Perplexity를 계산해서 각각 생성된 문장들에 대해서 확률값이 높은 순서대로 실제 결과를 뽑는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각각 Small, Medium인데요. 이것은 Small GPT-2와 Medium GPT-2를 각각 더 추가적으로 써보자는 겁니다. 이때 정확히는 Largest GPT-2와 작은 GPT-2 모델을 모두 이용해서 각각 특정한 문장에 대해 Perplexity를 구한 뒤에 그 비율 값을 쓰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작은 모델에서는 해당 문장에 대하여 높은 Perplexity를 부여하고 큰 모델, 즉 공격 대상 모델에서는 낮은 Perplexity를 부여하는 문자열은 개인정보의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학습된 큰 모델과 작은 모델을 쓰는 거고요. 이러한 전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학습한 작은 모델은 메모라이제이션을 위해서 더욱 작은 캐퍼시티를 갖기 때문에 암기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합니다. 즉 실제로 다양한 학습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면 뉴럴 네트워크는 학습 데이터 내의 특징 패턴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작은 모델일수록 일부 아웃라이어는 암기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사한 특징 패턴에 대해서는 큰 모델과 작은 모델 둘 다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지만
별다른 패턴이 없는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모델 캐퍼시티가 훨씬 큰 랭귀지 모델은 충분히 암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작은 랭귀지 모델의 입장에서는 암기를 진행하지 않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모델에서는 퍼플렉시티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큰 모델은 낮게 부여하는 문자열은 개인정보일 확률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미디엄은 스몰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되 스몰 GPT-2 대신에 미디엄 GPT-2 모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4번, 5번, 6번 매트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의 기본 아이디어는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갖는다면 이것은 해당 데이터가 해당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라이클리후드 값이 낮다는 것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두 모델의 레이시오를 고려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분모와 분자, 즉 비율을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정한 모델 F1에서는 어떠한 문장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 값으로 10의 마이너스 5제곱만큼의 값을 갖고 두 번째 모델 F2에서는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10의 마이너스 10제곱만큼의 라이클리후드를 갖는다고 했을 때 그 비율을 계산하면 10만 대 1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한 모델의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델을 같이 사용해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모델 F는 단순히 뉴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zlib과 같은 문자열 압축 모듈을 대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개선된 메소드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하는데요. 먼저 zlib은 GPT-2의 퍼플렉시티와 zlib의 엔트로피 값의 레이시오를 이용합니다. 흔히 GPT와 같은 랭귀지 모델은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할 때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식으로 동일한 문자열을 반복적으로 생성한다든지 혹은 1부터 100까지 단순히 수를 나열한다든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텍스트가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zlib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zlib의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어떠한 문자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엔트로피는 정보량이라고도 하죠. 실제로 그 문자열이 굉장히 많이 압축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 문자열이 가지는 정보의 양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압축이 되는 거죠. 반대로 엔트로피, 즉 정보의 양이 높다는 것은 해당 문자열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압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zlib 엔트로피가 높으면서 GPT-2의 퍼플렉시티가 낮은 문자열을 뽑도록 함으로써 더욱더 이상적인 공격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고요. 이어서 로어케이스는 원본 문자열과 소문자로 바꾼 문자열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를 구하고 그것의 비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소문자로 바꾼 문자열의 퍼플렉시티가 높고 원본 문자열의 퍼플렉시티가 낮은 문자열을 뽑도록 하는 거죠. 특히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명사의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대문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재미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윈도우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어떠한 문장을 구성하는 전체 토큰들 중에서 50개의 토큰씩만 확인하도록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하고 그렇게 찾은 퍼플렉시티들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 문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토큰 블럭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암기된 서브스트링이 퍼플렉시티가 높은 다른 암기되지 않은 블럭 사이에 존재한다면 전체 퍼플렉시티가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케이스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또한 매트릭으로 제한합니다. 이어서 실험 결과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논문의 실험 결과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3가지와 만들어진 텍스트에 대해서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을 하기 위한 6가지 매트릭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총 18개의 컨피규레이션이 존재합니다. 이때 각각의 매트릭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000개를 뽑은 뒤에 1000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논문의 저자들이 직접 100개씩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 총 1800개의 전체 샘플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러한 1800개에 대해서 오픈AI 팀과 컨택해서 실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더니 그 중에서 604개가 암기된 고유한 학습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에 성공한 총 604개의 전체 문장들에 대해서 직접 매뉴얼리 확인해서 이와 같이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바로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개개인의 이름 정보와 연락처 정보 또한 다음과 같이 많은 수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그 파일이나 라이센스, 코드와 같은 정보들도 많이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여기 결과만 보았을 때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많이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다만 본 논문에 제안한 공격 방법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만들고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을 수행하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개인정보 침해 측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디테일한 실험 방법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각의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100개의 샘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동화된 중복을 제거하는 스텝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별도로 try란 이름의 메서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문자열 S에 포함된 단어들에 대해서 전체 월드 레벨 트라이그램에 대해서 멀티셋을 구한 겁니다. 예를 들어 my name, my name, my name 이라는 문자열이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때 문자열 S가 바로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이때 인접한 3개씩 쭉 슬라이딩을 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my name, my가 되겠고 그 다음에 name, my name이 되겠고 다시 my name, my 그 다음에 name, my name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트라이그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my name, my가 2번 나왔고 name, my name이 2번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멀티셋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본 논문에서는 2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해당 문장들이 동일한 것인지 혹은 동일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중복된 컨텐츠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try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이때 S1과 S2에 대해서 각각 멀티셋을 구한 뒤에 그것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 뒤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텀 또한 S1에 대해서 try 메서드를 취하고 그것의 length를 구하고 2로 나눈 값을 구한 뒤에 왼쪽에 있는 텀이 오른쪽에 있는 텀보다 크거나 같다면 S1과 S2를 동일한 것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즉 트라이그램 기반으로 두 문장이 얼마나 유사한지 측정하도록 해서 충분히 유사하다면 동일한 문서로 간주하고 더블 카운팅을 막기 위해서 중복 제거를 진행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총 1800개의 텍스트에 대해서 저자가 수동으로 구글 검색 결과를 통해 정확히 매치되는 외문서가 있다면 논트리비얼한 문자열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은 암기가 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확정된 결과들이 정말로 암기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PT-2의 저자인 오픈AI 팀에게 해당 결과를 보내서 실제로 메모라이제이션이 발생한 것인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각각의 컨피규레이션, 정확히는 18개의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많은 수의 메모라이즈드 샘플이 발견되었는지 여기 보이는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셀은 총 100개만큼의 공격 결과 중에서 실제로 몇 개가 암기된 결과였는지 보여줍니다. 이때 각각의 열은 텍스트를 생성하는 스트레이티지에 따라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각각의 행은 멤버십 인퍼런스 어택을 수행할 때 어떠한 매트릭을 사용했는지에 따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확인해 보시면 베이스라인 기법인 탑 앤 스트레이티지를 사용했을 때는 191개의 고유한 암기된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고요. 인터넷 스트레이티지를 사용했을 때는 273개의 고유한 암기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확인해 보시면 zlib 스트레이티지를 사용했을 때 67개로 가장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게 가장 우수했던 컨피규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말해 100개 중에서 67개씩이나 암기된 것으로 판정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인 퍼플렉시티는 가장 비효율적인 매트릭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자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다양한 프리픽스를 수집해서 그것을 토대로 텍스트를 만들었을 때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매트릭 중에서도 문자열 압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장들을 우선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zlib 스트레이티지는 종종 레어하지 않은 텍스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센스 파일이나 반복되는 문자열들이 종종 발견되었다고 하고요. 로어 케이싱을 이용하는 방식은 불규칙적인 캐피털라이제이션, 예를 들어 뉴스의 제목이나 에러 로그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스몰과 미디엄 스트레이티지는 종종 레어한 콘텐츠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서 GPT-2 퍼플렉시티와 zlib 엔트로피에 따라서 포인트로 찍어서 스캐터 그래프를 그린 건데요. 여기 왼쪽 위에 보이는 그림들은 GPT-2가 낮은 퍼플렉시티를 부여하고 zlib 모듈이 높은 엔트로피를 부여한 샘플들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해당 모듈이 많이 놀랐다는 걸 의미하죠. 다시 말해 정보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공격 대상 모델이 보았을 때는 높은 라이클리후드를 가지면서 문자열의 압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일수록 실제로 암기된 결과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zlib을 이용하는 매트릭이 데이터 추출 공격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빨간색 점은 실제로 저자들이 매뉴얼 인스펙션을 통해서 선택한 100개의 샘플이 되겠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59개의 샘플들은 실제로 암기된 텍스트로 확인을 받은 샘플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아웃라이어들이 더욱더 암기되기 쉬운 데이터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암기된 콘텐츠의 예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개개인의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주소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요. 이때 일부 데이터는 오직 몇 개의 문서에만 등장했음에도 추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의 IRC 대화에서 6명의 사용자 이름을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IRC는 인터넷 실시간 채팅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채팅 내역 데이터 또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사용자의 이름도 추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동작하는 웹페이지 URL 주소를 포함하는 50개의 샘플을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수의 코드 또한 추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메모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진 암기된 소스코드 스니펫을 포함하는 31개의 샘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unnatural 텍스트 또한 다수 암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엔트로피가 50빛 이상인 21개의 랜덤 넘버 시퀀스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랜덤 넘버 시퀀스는 UUID와 같은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겠죠. 또한 재미있는 점 중 하나로는 2개 이상의 소스로부터 구성된 데이터 또한 추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2 이상의 암기된 텍스트로 구성된 스니펫이 추출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암기된 텍스트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A 문장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다가 갑자기 문장 B가 그 뒤에 이어서 생성되는 방식으로 마치 인터폴레이션이 이루어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문장은 문맥상 매끄럽지 않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Contextual Integrity Violation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출된 데이터에는 지워진 콘텐츠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현재는 인터넷에서 지워진 데이터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의도치 않은 아카이브로서 Large Language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중에서 unnatural 텍스트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테이블은 실제로 본 논문의 저자가 공격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었던 암기된 랜덤 스트링들인데요. 여기 보이는 모든 랜덤 스트링들은 오직 하나의 다큐먼트에서만 등장했던 문자열들입니다. 이때 베스트 케이스를 확인해 보시면 해당 랜덤 스트링은 87개의 캐릭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직 하나의 문서에서 10번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10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7자나 되는 랜덤 시퀀스를 모델이 암기했다는 점은 재미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 보이는 테이블은 모두 K가 1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One Eidetic Memorization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문자열들은 오직 10번에서 311번만 하나의 문서에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각각의 랜덤 스트링은 말 그대로 랜덤 문자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해당 문자열에서 어떠한 패턴 정보를 리코그니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문서에 충분히 많은 횟수로 등장한다면 메모라이제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암기가 발생하는 정도를 분석했는데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암기가 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격 대상인 가장 큰 모델은 어떠한 URL 정보가 오직 하나의 문서에서 단 33회만 나왔어도 암기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전체 URL들은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URL들인데요. 본 논문의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레딧 URL 프리픽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레딧 URL을 샘플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확히는 10,000번의 샘플링을 진행했고요. 결과적으로 10,000번의 샘플링 안에 각각의 URL과 완전히 동일한 URL이 생성되었다면 암기가 된 것으로 여기 테이블과 같이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때 10,000번의 샘플링만으로 충분한 추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출을 위한 방법 또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테이블에서 2분의 1이라고 표시된 행들은 추가적으로 URL의 첫 번째 6개 캐릭터를 제공할 때 샘플링을 진행해서 만약 그렇게 완전히 동일한 URL이 만들어졌다면 암기된 것으로 체크를 진행한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모델의 크기가 작을 때보다
모델의 크기가 클 때 더욱더 많은 암기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모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해당 문자열이 많은 횟수로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암기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델 사이즈가 작을 때는 문서 안에 특정한 문자열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암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저자들은 바로 다음과 같은 디스커션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랭귀지 모델에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현상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Differential Privac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DPSGD 알고리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프라이빗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데요. 다만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Differential Privacy를 적용하는 경우 흔히 프라이버시와 유틸리티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버시는 높아지지만 어큐러시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어 기법을 적용했을 때 오는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닝 데이터를 큐레이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하기 전에 학습 데이터를 쭉 확인한 뒤에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등으로 데이터를 손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감한 콘텐츠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큐레이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필터링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레벨에서 중복 제거를 진행할지를 포함해서 다양한 논의 주제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서 안에서 동일한 문자열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등장한다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자열을 제거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어떠한 문자열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필터링하기 위해서 무조건 파인 그레인드하게 필터링하는 것이 좋은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큰 크기의 언어 모델들은 실제로 파인 튜닝을 통해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언어 모델은 특정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파인 튜닝은 기존 랭귀지 모델이 갖고 있는 정보를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새롭게 학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암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머신러닝 모델에 대해서 어디팅을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다만 어디팅을 진행할 때도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프라이버시 레벨을 적용할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레슨과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제언하는데요.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GPT-2에 대해서 공격이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어택이 Practical Threat이라고 언급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GPT-2 모델에 대해서 블랙박스 어택을 수행해서 문제를 발견하고요. 이때 각각 텍스트 생성 기법에 대해서 20만 개씩 생성을 하기 때문에 총 60만 개의 생성된 샘플을 만들 수 있었고요. 이때 최소 604개가 암기된 텍스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모라이제이션은 꼭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사이에서 큰 에러 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닝셋에서 다수의 학습 데이터 추출이 가능했죠. 또한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파라미터 수가 많은 모델이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암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GPT-2의 경우에도 Xlarge 모델이 가장 많이 암기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보다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GPT-3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또한 이러한 메모라이제이션은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특정한 프리픽스를 입력으로 넣어주었을 때 그러한 암기된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었죠. 실제로 이처럼 공격 기법을 적용해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해서 특정한 모델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실제로 채택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리뷰한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언어 모델을 다루는 사람 혹은 기관은 학습 데이터 암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논문에서 언급한 공격 기법을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죠. 특히 언어 모델이 커짐에 따라서 이러한 메모라이제이션 문제가 심화되며 언어 모델은 나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신경 쓰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GPT-3와 같이 극단적으로 큰 모델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